오늘 이 행사 토론회 주최하신 홍원영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행사가 작년 말에 의회에서 의원별로 좀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를 좀 자유롭게 운영을 해보자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아까 맨 마지막에 인사하셨던 이복희 의원님께서 좀 한번 이 토론회를 개최를 하셨고 제가 두 번째로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가장 그래도 우선해야 될 것이 청년 의원으로서는 청년 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해야겠다 해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게 됐는데, 작년에는 이제 경기도 청년 배당 정책 도입을 앞두고 그냥 사회보장 정책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가지고 거기에 한해서 토론회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시에서는 좀 크게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보완되지 못한 게 아쉬웠지만 청년 배당은 청년 배당 정책대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토론회를 하게 된 이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그 일반 시민분들이나 청년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올해 10월에 이제 저희 시 행정에서는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시흥 시장님이 되신 임병택 시장님께서도 이제 취임 1주년 되시고 나서 이제 어찌 보면 전국 최연소 시장님이시잖아요. 저랑 같은 청년 시장님이신데 청년들을 위한 무언가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 앞두고도 청년 정책을 그동안 이제 각 부서에서 좀 파편적으로 해왔다고 하면 이번에는 좀 통합해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좀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좀 패널들을 좀 힘들게 모셨습니다. 그 전부터 시흥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계속 자문해 오셨던 위원님을 포함해서 실제로 서울에서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센터장님, 그리고 이 지역에서 실제로 살면서 오랫동안 사회적 기업이나 거버넌스 활동 등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던 청년분들이 직접 패널로 와서 이번 토론회 때는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들을 많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흥이 어쨌든 지금 현재도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청년 인구가 많은 도시고 그리고 청년 공간도 상당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여기 청년센터가 생겨났고요. 북부 지역에는 청년 협업마을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청년 공간들을 또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청년 부서가 생겨나면 어떤 사업을 연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잘 들어주시고 반영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에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아무튼 좋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회 세션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세션은 이제 세 분께서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세션부터는 이제 홍원영 의원님께서 좌장으로서 좀 주도를 하면서 자유롭게 좀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할 텐데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기현주 센터장님이 먼저 발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기현주라고 합니다. 시흥에 오늘 두 번째로 왔는데요.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시청 건물에서 있었는데 청년 공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또 감회가 되게 새롭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발제를 준비했는데요. 청년의 삶에 닿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과 의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제 뒤에 두 분의 발제자께서 시흥의 현황이나 청년 정책을 많이 연구도 하고 직접 참여도 하고 운영도 해오셨던 분들이라서 저는 시흥에 뭐 서울의 사례라든지 전국적인 움직임 혹은 해외 사례를 좀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센터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면 좋을지를 선행 경험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주제로 제가 얘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독자적인 청년 지원 체계 왜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사례를 포함해서 국내외 사례로 살펴본 청년 지원 체계와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세 번째는 지방정부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얘기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저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청년센터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얘기를 하러 오늘 왔는데요. 왜 필요한지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 상반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거급여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주거급여가 올해 제가 연초에 그 사회보장위원회 박사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기센터장님, 올해 주거급여가 개편이 돼서 청년들이 급여를 대거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많이 홍보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급여를 막 찾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0대는 주거급여를 아무도 못 받는 세팅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올 7월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해서 이 급여를 결정하는 조정기구에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2021년부터는 이거를 조정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몇 개월의 수순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기존의 우리 복지체계에서 가족을 구성으로 가구소득을 받죠. 그래서 부모님이 집을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의 집이나 차나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청년이 현재 미취업 상태고 소득이나 벌이가 없더라도 부모님이 귀속돼서 다른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구 중심으로 돼 있었던 거였는데, 특히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독립을 한 청년,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는 청년이 아닌 이상은 부모님에 소속돼 있으면은 내가 자취를 하려고 나와서, 그러니까 소득이 없이 그냥 일단 집을 먼저 구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이가 그리고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지급을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걸 몰랐죠, 아무도. 심지어 그 회의에 참여하셨던 박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청년들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막 설명을 했던 제도였는데 전혀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주의 연령 분포는 10대, 20대는 거의 없고요. 30대도 거의 작고 40대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왜냐? 가구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대 청년들의 대부분은 1인 가구거나 아니면 주거가 굉장히 열악하거나 아니면 부모님들하고 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거의 잘못된 점을 봐서 지난 회의 때 이걸 수정해서 내후년에는 좀 조정하자고 의결을 했어요. 이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아마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기존 제도보다 더 많이 포괄하는 형태로 제도를 진일보시키긴 했는데 그 진일보시킨 것조차 현재 청년의 삶을 포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보다는 저는 그렇다면 그런 제도를 할 때 청년을 더 포괄하겠다고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청년의 의견들을 먼저 듣는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보통 뭐 단체에 누구 한 명 불러다가 의견 내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왜냐면 청년들 모여 있지 않잖아요. 어디 연합이나 뭐 협회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모여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성이나 이해와 관련된 것들이 제대로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보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주거급여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복지 제도로는 청년의 삶이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겁니다. 시흥도 이제 그 구직활동,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통해서 지원하는 거 있죠. 그것도 하고 있을 거고 경기도랑 시흥시가 같이 하는 청년배당 사업들도 하고 있을 텐데 청년수당의 경우 서울시는 수당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을 합니다. 필수가 아니고 청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깔아놓으면 원하는 걸 접속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오게 해요. 근데 저희는 서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하면서는 이 청년들과 접점을 만드는 거 프로그램 혹은 청년이 어떤 계획을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별로 준비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고용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전달체계는 고용센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전달체계에 청년이라는 사업을 다시 넣은 거예요.
이렇게 됐더니 청년들의 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수당처럼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획을 내면 계획에 따라서 크게 뭐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유흥적인 것만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굉장히 새로운 제도죠. 이 제도를 기존의 고용센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사람을 총원해서 이 제도를 운영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냐면 청년들이 더러워서 이거 못 받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실업급여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계시죠? 실업급여 받으러 갔을 때 고용센터에서 상담사 매니저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자존을 무너뜨리죠, 첫 만남에. 첫 만남 상담에 당신 여기 왜 왔어? 빨리 찾아서 나가야지. 여기 오래 머물 때 아니야 라는 인상을 딱 주죠. 왜냐면 그 사람이 그래야지 빨리 구직해서 다른 데 취업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는 청년들은 졸업하고 2년이 채 되지 않은 청년들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취준을 하고 있는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의 상담을 처음에 가자마자 실업급여 받으러 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버립니다. 자존이 무너지죠.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는데 새로운 전달 시스템이 없으니까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해요. 이 두 가지가 제가 얘기하는 독자적인 청년 전달 체계를 꼭 마련해야 되는 이유 중에 이유를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게 다 올해 사례예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청년 정책은 청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고 이게 제도가 가진 취지를 잘 살려서 청년에게 직접 가닿아야 될 거잖아요. 제도의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너무 로스가 많으면 정책의 취지가 잘 살려지지 않으니까요. 우린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있고 청년들은 새로운 제도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잘 청년에게 접합시킬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달 체계를 만들거나 제도를 만드는 사람 여러 그룹들하고 만나보면서 청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진짜 너무 다양하다라는 생각해요. 여기 쓰여져 있는 이 그 단어 중에 대부분 들어보셨죠? 노력해야 된다, 문송합니다 이런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네. 혹은 청년들은 뭐 삼각김밥만 먹는다, 편의점 알바 이런 이미지로만 표상되는 청년들인데 실은 청년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우리 거버넌스 참여기구 할 때 이런 얘기하죠. 우리 새로운 거 우리 시에서 새로운 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청년 도대체 안 모여.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직접 나서서 봉기하고 혁명을 만들어야지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혹은 주는데도 안 받는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청년들이 다양한 만큼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떤 때는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기도 하는 상황, 그게 현재 우리 청년정책이 갖고 있는 현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연령대별로 우리 세대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밀레니얼 세대는 어떻고, 90년대생이 개인주의고 어떻고, 관계하기 싫어하고, 모두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다. 오히려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그냥 개별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도 구분해보면은 19세에서 24세, 25세에서 29세, 30세에서 34세가 갖고 있는 현재 자기의 인생의 과업도 다르고요. 그리고 처해 있는 상황들도 다릅니다. 대부분은 24세 이전에는 대학을 진학하거나 혹은 고졸 이하 학력에 있는 청년들은 대학을 비진학하는 청년들은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죠. 혹은 군대를 가기도 하고요. 20대 후반 되면은 이제 대학 졸업한 청년들은 사회 진입을 위한 이행을 하게 되고요. 불안정 노동을 계속 하게 되고요. 30세 이상이 되면은 어디로든 취업을 하거나 결혼 이슈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데, 이것 또한 그냥 사회적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지 청년 전체가 다 이렇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센터가 청년 수당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가 한 서울 청년 중에 2만 1,000명 정도를 저희가 청년 수당과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매년 한 7,00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을 실제로 지원을 하는데요.
굉장히 적죠. 서울 청년 전체 인구를 따지면은 아직 1%도 채 저희 센터가 만나지 못했는데요. 굉장히 적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만나면서 19세에서 34세 취업해 있는 청년이 아니고 현재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을 저희는 만납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만나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왜 부모님이 금수저면 자식도 당연히 뭐 정규직이나 좋은 직장에 취직해 있다는 문법을 갖고 있죠. 물론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게 모두 금수저 이퀄 자녀들도 다 좋은 직장, 뭐 다 중산층 이상이 뭐 애를 뭐 2명 이상 낳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난한다고 혹은 청년 자신이 학력이나 학벌에 대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청년 개개별의 특성들이 청년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이 굉장히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좀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 방법이라는 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청년들 만나보면은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실제로 시간이 너무 없죠. 너무 없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따야 될 것도 많고 알바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이 없는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했던 게 서울시 청년 수당이라는, 그러니까 돈을 주면 그 돈을 주는 만큼 알바나 다른 걸 덜 하고 자기에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벌어주자는 개념이 수당이었고요. 그 벌어진 시간을 그럼 어떻게 쓸 거냐고 했을 때 각종 청년 정책이나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본인이 스스로 자기 계획과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연결하는 걸 저희가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돈만 줬을 때와 돈과 이런 기회와 경험의 기회들을 같이 연결해 줬을 때는 당연히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들을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냐면요. 저희 센터는 은평구 불광동에 있어요. 직원 34명인데 저희 센터 공간은 사무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을 만나는 공간은 이렇게 권역별로 있고요. 권역마다 저희 협력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구면요. 강동구에 청년팟이라는 청년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 저희가 동네 매니저라는 분을 인력 양성해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청년 반장이라고 해서 모임을 이끌어줄 분을 또 임명을 해요. 그리고 각 권역마다 심리상담 전문가, 마음건강을 지원해줄 민간의 전문가 그룹들을 저희가 파트너십으로 엮어둡니다. 그래서 청년을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뭐 돈 주고 다 알아서 해 이것도 아니고요. 오면은 리워드를 주겠어 이런 것도 아니고 생활권에서 가깝게 청년들이 본인이 하고 싶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게 현재 서울시가 시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광역센터라서 전체 직원이 한 34명 정도 되는데요. 요 34명의 직원들이 요 각각의 권역들을 좀 관리하면서 이 권역의 협력 파트너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권역에서 청년들이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공간도 이용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을 하냐고 하면요. 저희가 청년들의 욕구 상담을 해보면 조사를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마음건강과 관련된 욕구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내가 우울하다. 죽고 싶다 이런 지경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내 취업 준비나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데 고민된다. 예전이면 동네에 뭐 선배들한테 물어봤을 그럴 고민들 혹은 친구들하고 나눴을 고민들을 청년들이 지금 허심탄회하게 잘 못 나눈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확실한 답을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변화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건강과 관련된 욕구는 어떤 조사에서도 가장 높게 나오는 현재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음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가장 1단계로 좀 깔려 있고요. 전문 상담사를 이미 이제 민간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검증한 다음에 연결하는 것도 있고요. 또래끼리 커뮤니티로 모여서 좀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관계 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권역이 있었잖아요. 이 생활권이면 모이기가 되게 좋거든요. 시흥도 시흥시가 좀 크잖아요. 그 안에 청년들을 한 곳에 한 스팟에 모이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권역별로 약간 특화 사업들을 하면서 청년들을 같이 모으고 관계망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으로는 자기 진로를 탐색하는 거, 일을 뭐 실습처럼 혹은 견습 과정처럼 경험을 좀 해보는 것까지 좀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권역 체계 혹은 지역 체계를 좀 굴려보니까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올해는 8개 권역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3개 권역으로 시범으로 이걸 해봤거든요. 그게 양천, 은평, 성북이었어요. 보니까 이 3개 구가 모든 거에서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정보로도 도움을 받았다가 모든 게 다 상위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은 이렇게 모이는 거 뭐 싫어할 거야. 지원해준 거 싫어할 거야. 되게 자율적인 존재니까.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있는데 청년들도 가까이에서 지원해주는 되게 믿을만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런 거에서 여실하게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작년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이렇게 권역 지역 사업들을 훨씬 더 넓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원을 해보니까 청년들의 사회 신뢰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저희가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추적조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놀랍게도 당시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때보다도 더 높게 공동체나 사회 신뢰도 같은 것들, 특히 정부 신뢰도 같은 게 높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정책과 청년들이 맞닿았는데 그 경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라가 날 버리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도 좀 받았다고 하고, 나도 이런 수혜를 받았으니 빨리 세금 내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워딩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하다라는 걸 제가 길게 설명드렸어요. 네, 근데 국내 저희 센터 말고도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들이 있고요. 제가 마지막에 그냥 현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떻게 하냐. 제가 오늘 책을 두 권만 갖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국제 청년보장 포럼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해외 여러 전문가들과 실제로 그걸 운영하는 분들 모셔와서 포럼을 했는데, 이따가 제가 요거는 의원님께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더라. 예를 들어 주거 문제예요. 그럼 주거 문제는 주거복지센터가 풀어야지 왜 청년센터가 푸냐라는 질문이 있죠. 어려운 청년을 찾는 거는 동사무소가 찾아야지 왜 청년센터가 따로 필요해? 라는 질문이 있죠. 그게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주거급여 사례랑 비슷한 겁니다. 고용센터 사례랑 비슷한 겁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이미 굉장히 견고합니다. 근데 새로 만들어지는 청년 정책이라는 건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경로가 상당히 많아요. 구직활동금이나 청년배당이나 청년수당이라는 것도 그랬죠. 앞으로 만들어질 정책도, 청년들이 요구하는 정책들도 그럴 거예요. 새로운 정책을 기존 시스템에 넣잖아요. 그럼 이 새로운 정책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확대 개편해야 되죠. 근데 이 확대 개편하는 노력이나 새로운 전달체계를 하나 만드는 노력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도 체계가 존재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프랑스, 핀란드, 미국, 캐나다, 호주 다들 그렇게 한다. 왜 그렇게 하냐?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청년기의 이인기 문제는 우리나라 청년들만 겪는 거 아니고 전 세계 청년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다. 저성장 시대잖아요. 어디도 할로가 없잖아요. 중국 빼고는 대략 다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청년 센터들로 다른 나라들도 구성을 하고 있다. 일본은 약간 히키코모리 지원으로 조금 더 포커싱 돼 있긴 해요. 일본은 그 실업 문제가 없잖아요, 현재. 그래서 히키코모리 문제로 좀 포커싱 돼 있고, 프랑스나 핀란드는 워낙에 기존에 청년 지원 체계가 좀 있거든요. 있는 거에서 좀 더 보완한 형태로 미시용 로컬이나 원스톱 가이던스 센터 같은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핀란드 사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로 치면은 청년 종합센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청년들이 교육부가 관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수 있고, 고용노동부 설명드릴 수 있고, 복지부 설명드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대가 되면은 그 청년들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여기 가서 어떤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어떤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도 있고 민간 그룹도 있는데요. 보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룹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되게 다양하잖아요. 정책 정보도 제공하고 조언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서 진로 상담도 하고, 여하튼 여기 안에서 다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그 워크숍 연합회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은 민간에서 진로 교육 하는 데도 있고요. NGO 시민단체들에서 교육 사업 하는 데도 있고요. 커뮤니티 지원하는 우리 공간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데가 네트워크처럼 연결돼서 청년들이 왔을 때 공무원이 이제 상담을 하죠. 나 뭐가 필요해 하면, 그러면 이 연합회에서 마련한 이런 메뉴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걸 해볼래?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이제 공무원의 인력으로는 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미 민간이나 시민사회 영역에서 잘하던 영역들도 있잖아요. 특화돼서 그런 것들을 장점을 좀 연결해서 시도하고 있는 게 핀란드 모델입니다. 근데 핀란드뿐만 아니라 일본도 이런 식으로 민간 연합회가 있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지역사회 안에서 연합회가 꾸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 지역사회 특성들도 반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그 지역과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지역의 어떤 사업을 같이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보시면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해외 다른 데 다 가봐도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제일 빠르고요. 기능 제일 좋고요. 정보 접근성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어떤 플랫폼 같은 것들은 이미 잘 되고 있지만 청년이 참여하고 쌍방향으로 소통되는 것 정도를 더 많이 보강하면 좋겠다 정도고요. 그 이외에는 좋은 공간,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되게 다양한 그룹들이 같이 청년을 지원하는 체계들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 핀란드의 오후야모라는 그 센터는 여기 이 청년이 들고 있는 팻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나는 정부가 뭐 하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주면 돼요. 이게 오후야모 그 원스톱 센터의 그 캠페인의 포스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나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걸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렇게 약간 다른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 흐름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지방정부는 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는 저는 청년정책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각 부처별로 혹은 각 지방별로 되게 다종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좀 하나의 출입문을 만들자, 청년을 위해서. 체감도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의 출입문으로 이 센터가 좀 기능하는 것들을 하자. 올해 편성된 청년 예산이 국가적으로 20조라고 하거든요. 20조 체감이 하나도 안 되죠. 체감도 높이는 것 좀 시도해보자. 그러려면 있는 정책을 조건에 맞는 청년에게 잘 알리는 거 1번이고요. 온오프라인 연동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필요한 실수요들을 찾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되게 이게 함정이 뭐냐면 실태조사 있죠. 실수요 찾겠다고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조사에 응답하는 거는 약간 나는 뭐 잘 모르겠는데 20대들이 그냥 들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경향으로 체크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당위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역의 이런 센터들이 실제로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오히려 상담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쌓는 이런 시도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게 진짜 수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전국의 청년센터들 모임을 했는데 모든 청년센터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 모집하기 너무 힘들어요.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개개별 청년센터들이 자기 센터 홍보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파급력 갖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그랬을 때는 이 얘기 하고 싶어요. 경기도 청년배당 다 하잖아요. 그럼 청년배당 사업을 센터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청년배당 사업에 청년센터 사업들을 결합하는 시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 있잖아요. 이런 정책들을 청년들과 만나는 출입문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구직활동지원금을 할 때 그 고용센터에서 하지 말고 지자체 어차피 청년센터들이나 지자체 담당들이 있으니까 그 지자체가 좀 하게 하자. 고용노동부도 이네 DB 갖고 청년들한테 뭐 더 지원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지만 절대 주지 않죠, 그거를. 그러면 지자체들은 그런 거를 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은 그렇게 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소기의 성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 소규모의 반짝반짝한 사업, 그것도 당연히 존재하는데요. 근데 입구로 진입할 수 있는 정책들을 결합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 정책 자체는 굉장히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본값으로 갖고 설계를 할 때 했으면 좋겠다. 특히 청년센터를 운영할 때도.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정책을 할 때 타겟 집단을 설정을 하잖아요. 20대 미취업 그룹을 타겟으로 하겠어. 이렇게 했을 때 이 20대 미취업 그룹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미취업 그룹으로만 그냥 갖고 가면은 취업 준비하는 뭔가 프로그램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대 미취업 그룹 중에서도 구직을 아예 단념한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상태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뭐 하나의 프로그램만 딱 띄워놨을 때는 청년들이 접속해오지도 않고 별로 효능감을 못 느낄 개연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되게 다종다양하게 깔되 실제로 연결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하자. 그리고 네, 마무리할게요. 민간 협력을 통해서 이런 다종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이 청년 지원을 하는 분야에서 실제로 일할 사람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 네. 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질문해 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8개 정도의 센터가 지금 존재해요. 제가 이거 자료집에는 못 넣었는데 나중에 이것도 궁금하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그 기성복지 체제를 사용했을 때 여전히 그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제도와,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생겨나고 예산이 생겨났는데도 그 독자적인 전달 체제가 생겨나지 않았을 때 이 정책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아까 전에 핀란드의 사례를 얘기하실 때 이 전달 체제를 운영을 할 때 역량이 있는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신 것들이 좀 생각이 나고 한 2가지 정도 제가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이제 그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여기에도 앉아 있지만 청년 협의체 활동을 했던 청년들이 본인은 시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서 살 생각도 전혀 없고 계획도 전혀 없었는데 그냥 단순히 모여서 활동을 해보고 무언가 사업을 구상해본 그 경험만으로도 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동기를 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기현주 센터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아주 적합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 26세니까 정확히 우리 시에서 청년 배당을 받는 나이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청년 배당을 받아서 그걸 어디에 썼나 했더니 이걸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가 헬스장을 끊어서 헬스를 했대요. 그런데 청년 배당의 수혜를 받는 청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꽤나 엘리트에 속하는 그래도 그런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직이 하루아침에 안 되고 앞날은 불안한데 시간은 계속 쌓여만 가고 이러니까 도저히 이게 혼자서 계속 골방에서 이제 스펙을 쌓고 준비를 하다가 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어떤 그런 우울감 때문에 계속 고민과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 가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 찾아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건소를 찾아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뭐 자살할 것도 아닌데 자살방지센터를 가기도 하고 뭐하고 동주민센터 가서 직업상담사를 만나기도 뭐하고 어디서 조금 고민을 풀어놓고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 자체가 없더라. 근데 제가 이제 평소에 보기에도 그렇게 우울한 친구가 아니었는데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 있는데 청년 배당을 받고 있는 수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그런 게 아까 센터장님 좀 발제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